자, 이번 시간은 보건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보건행정의 특성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공성과 사회성, 퍼블릭.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공공을 위한 거예요. 퍼블릭,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게 아닌 그 공공을 위한, 대중을, 많은 어떤 대중을 위한, 다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건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 행정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에 부당한 거부 및 회피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리하게 제공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봉사성이죠. 봉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교재에 나오면은 그 급부가 있어요. 급부. 봉사성의 급부가 있어요. 급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봉사행정, 국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그런 행정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 수요 욕구. 행정 수요 욕구. 적절히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장성과 교육성인데,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옆에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이랑 같이 들어가요. 조장만 건강해라, 건강생활해라, 건강생활해라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교육이랑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참여를 조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그래서 조장성하고 교육이 같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과학성과 기술성인데, 이 보건행정은 그냥 뭐 어디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아무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과학과 어떤 기술, 테크닉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과 기술이 요구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우두 접종이라든가 BCG 접종은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시설과 조작이 용이하면서 정확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보건사업에 많이 이용돼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까지 어떤 세균학적 측면에서 백신의 중요성을 깨닫는 어떤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건행정의 특성 4가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보시고요.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와 운영 원리 보면은, 자,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가 있어요. 사회국가의 원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사회국가의 원리.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있어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법률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평등의 원칙은 여기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쵸? 누구든지. 이게 이제 공공성하고 사회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헌법에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갖는다는 거, 모든 국민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도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잉급부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 재정 적자가 이제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익 추구에서 여기에서 적절하게, 최대한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이거는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자, 이건 보건행정의 특성이고, 이 부분은 특성. 여기에서 이제 기본 원리가 온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의 운영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건행정이 하나의 관리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관리 과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귤릭의 포스트 고브리가 배웠죠.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지휘, 조정, 보고, 예산이 있는데 그 관리 과정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따르고, 그러면은 먼저 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인식, 문제 정의, 관련 정보 수집, 대안의 해결책을 개발하고 각 대안을 평가하고 가장 수용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 이제 기획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기획 과정에서는 조직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바로 조직화 과정이에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조직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죠.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다는 게 조직 과정 혹은 조직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과정과 통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기출 문제를 보면은 보건행정의 운영 원리 중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 자, 업무 분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이 필요하는 이제 기초 기술이 있는데 생태학적 기초, 역학적 기초, 의학적 기초, 이제 환경보건학적 기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태학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크기 및 인구 추계 등 인구의 어떤 수적인 파악과 인구 집단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나와요. 보건행정의 역사가 나오는데, 보건행정의 역사에서는 서양의 보건행정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서양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뭐 계속 이게 한 번씩 이제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기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어떤 시기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보건법전, 이거는 BC 1500년 전인데, 모세가 구약성서에 보면 이제 레위기에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을 기록해요. BC, Before Christ 1500년경 모세의 그러니까 성서, 구약성서 이제 레위기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많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보건에 대한 위생, 광야 생활에서 많은 인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많은 질병에 또 노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이 지켜야 할 계율에서 뭐 악성 피부병 나오고 또 한센병, 환자의 조기 진단 방법도 나오고요. 또 격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도 나오고 산모, 그 다음에 청결한 어떤 개인위생, 그 다음에 성병 예방을 위한 그릇된 성관계를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류가 그 기록으로 남겨갖고 최초에 볼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는 이제 빗물을 모아서 급수하고 하수 처리를 했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식물의 섭취와 배설, 운동과 휴식의 조화, 생활 양식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인데,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히포크라테스. 장기설을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제기되면은 장기설이 따라옵니다. 장기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미아스마 씨알이라고 그래갖고 이 장기설은 이제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질병이 유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액체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전집. 그래서 장기설하고 그 다음에 사액체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고대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로마는 강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런 어떤 공학적 기술이 보건의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군사를 하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등록하면서 인구조사가 실시됐고 거기에 이제 건축법하고 공해방지법이 제정돼서 악취 방지와 오물 처리, 또 위생 시설의 개선, 공중 목욕탕 시설, 거리의 쓰레기 처리 이런 것 등을 이제 많이 제시한 기록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델이라는 거기에 수도 도로 목욕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거. 에델. 또 임산부가 사망할 경우에 개복 수술을 하여서 생존한 아이를 구하는 오늘날의 제왕절개술이 시술되었어요. 그래서 그 캐사르 시저리언 섹션 제왕절개설을 시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시저가 제왕절개를 해갖고 나왔어요. 배를 갈라서 이제 나온 상태. 그때 제왕절개술이 시술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갈렌이 나오는데 하이진의 용어를 사용했죠. 갈렌. 로마에서 갈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이 사람은 로마예요. 위생.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바로 갈렌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은 중세 같은 경우에는 암흑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위생 문제나 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취급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질병과 죄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벌이고 또 악마나 법에 걸렸을 때도 이제 생긴다고 봤고 신에게 기도하고 참회하면 질병에서 이게 건져질 수 있다라고 본 게 바로 중세 보건의료의 특징인데 중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치가 그랬듯이 보건사업도 항상 그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각종 보건활동은 교회의 보고를 그 어떤 그 보호를 받거나 수도원의 명령을 통해서 수행됐고요. 그 당시 거리는 그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요강 같은 것에다가 그 대소변을 받아갖고 해가 지면은 이제 전기가 없었잖아요. 촛불이 없었잖아요. 촛불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끄면은 거리가 굉장히 어둑어둑하잖아요. 한 6시가 지나면 겨울 같은 경우에. 어둑어둑해지면은 그냥 창문 밖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이 힐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공중보건 문제가 심각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도로 포장을 실시했고 또 규칙의 제정 등 일련의 조치를 많이 취했고요. 또 중세보건의료의 중세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암흑기도 암흑기지만 감염병,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했던 시기예요. 감염병이. 콜레라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센병, 나병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2세기경에 이탈리아에 전파됐고 6세기경에 나병이 전 유럽에 퍼집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나환자의 출입을 금지했고 나환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한 의복을 입히고 방울을 달아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전파를 방지했어요. 이와 같은 격리 방법은 큰 효과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16세기에 이르러 나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이 나오죠. 흑사병. 흑사병. 요즘에도 흑사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항생제를 치료해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 그 패스트예요.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14세기에 이 그 패스트가 창궐해서 전 유럽 인구의 30%니까 2,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어떤 역사적인 책을 보면은 어떤 한 마을에 그 한 마을이 한 뭐 100명이거나 뭐 한 200명 이렇게 부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100명이 한꺼번에 죽거나 아니면 일주일 사이에 그 마을의 모든 인구들이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흑사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흑사병에 대해 유행으로 1348년부터 1377년이면 거의 한 30년 동안이죠. 환자를 도시에서 이제 14일 동안 추방 격리하는 이제 40일간의 교통을 차단. 이게 쿼런틴, 검역 제도가 그때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검역, 차단하는 거. 흑사병이 좀 의심되거나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 14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그때는 그 배가 유일한 수단이었죠. 그쵸? 배하고 마차가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거. 프랑스의 1383년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검역법이 제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중상주의 시대를 다른 말로 여명기라고 해요. 중상주의 시대.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여명기로도 나오고 중상주의 시대로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인데 르네상스, 중상주의, 뭐 계몽주의, 혁명시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명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명기가 중상주의하고 계몽주의로 나눈다면은. 하지만 이제 중상주의하고 계몽주의를 합하면은 여명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각종 과학적 지식이 근대 공중보건학의 기초가 되었고요. 이탈리아의 프라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전염병을 이론화했고요. 그 다음에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가 메살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어떤 해부학을 연구했어요. 그런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에서는 뭐 발진티부스, 괴혈병, 수두, 성홍열, 뭐 매독, 두창, 패스트가 있었는데 패스트가 한 번 지나가고 나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매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독을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매독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섹슈얼 어떤 컨택트, 어떤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창녀들에 대한 어떤 규제와 환자 및 어떤 용의자의 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국의 시드넘 혹은 시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유행병 발생의 자연사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루병이 있었는데 그루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타민 D가 모자랄 경우에 이제 그루병이 생겼죠. 못 먹는 경우, 심한 불안과 기근에 시달린 경우가 이제 17세기 초였어요. 남부 잉글랜드 주민들에게 그루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1662년에 영국의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17세기 런던의 사망 통계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레벤후크가 확대 현미경을 처음 발견했죠. 그러면서 과학적인 세균설을 뒷받침했고요. 1700년에 이탈리아 라마찌니가 어떤 저서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 그래서 산업보건학의 고전을 1700년에 출간했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 기억을 하셔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가 실시된 게 이제 1749년 스웨덴입니다. 계몽주의와 혁명시대 보건의료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너, 우두종두법을 나온 거 제너, 그 다음에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질병에 대한 보건 문제를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했고요. 영국의 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동태 등록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영국의 체드윅,
체드윅, 영국의 체드윅이 나와요. 체드윅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버 리포트 열병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에 보고했어요. 왜냐하면은 노동자 집단이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 집단이 상당히 많이 급증했는데 도시 빈민층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세균이나 지금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아니면 인후두염으로 열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피버 리포트를 열병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해갖고 이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서 1842년에 보건정책조사위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됩니다. Public Health Act. 지금은 현재 영국에서 그 Public Health가 잘 돼 있는 것은 이 법을 기초로 해서 많이 이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 이게 이제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1850년 미국의 쉐턱. 자, 쉐턱이 중요하죠. 쉐턱. 세턱 혹은 쉐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영어로 많이 나와요. 영어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사람은 위생개혁 운동을 계승해서 미국에서 위생개혁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드윅이 영국 사람이라면 그 쉐턱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1850년, 1783년에서 1859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에서 시작된 위생개혁 운동을 계승해서 미국에서 위생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젠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산모들이 산욕열로 사망하는 이유가 의사들의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임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핸드워싱, 그러니까 손 씻기를 상당히 강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젠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 젠멜 마이스 혹은 샘멜 바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사의 손 씻기 정책을 통해서 산욕열 예방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에요. 산욕열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감염으로 인해서 체온이 한 38도 이상의 고온을 내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이상 구강 체온을 쟀을 때 2번 이상 38도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고 한 37.8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브레스트 앵거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젖이 뿔잖아요. 유방이 그 뿌는 거 그것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한 37도 8부까지 되는데 일단 38도가 넘어가는 것은 다른 것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위를 뭐 잘못 썼다거나 뭐 소독된 가위를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독된 것으로 임산부를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상당히 어떤 위생 개념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산욕 폐혈증인데 산욕열 요즘 같아도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손 씻기가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고 매년 10월 15일은 세계의 손 씻기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의 확립기라고 그래갖고 근대기가 나옵니다. 근대기에 영국의 스노우가 나와요.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이 20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영국의 스노우. 그러니까 영국에서 중요한 사람 체드윅하고 스노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보건의료의 확립기죠. 그래서 장구설의 허구성을 밝혀서 감염병 감염설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62년 영국의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사람이 리버풀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보건소 제도의 효시가 되는 거죠. 윌리엄 라스본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윌리엄 라스본은 영국의 어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감염병으로 죽고 나서 그 아내를 간호했던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합니다. 윌리엄 라스본. 어떻게 보면은 사회사업가죠.
그 다음에 독일의 페텐코퍼는 민헨대학의 어떤 위생학교를 설립하여서 실험위생학, 환경위생학의 기초를 확립했는데 이 확립계의 시기적 특징이 예방의학이 대두가 됐고요. 위생학교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이 나오면 질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세균학과 면역학이 대두가 되면서 미생물학의 시대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예방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그리고 1882년 독일의 코흐가 콜레라균을 발견했어요. 탄저 결핵균 콜레라균을 발견했고 세균학의 아버지. 프랑스의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가 저온 살균법, 이게 이제 닭 콜레라 백신을 이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광견병 백신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고 균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코예요. 우리 보면은 우유에 파스테르 우유 나오죠. 그게 이제 파스테르에서 나와서 우유를 이제 저온 살균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 때문에 이게 이제 생겨난 어떤 위생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883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근로자를 위한 질병보험법을 제정을 해서 이게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니다. 20세기 이후 보건의료 발전기를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1920년에 노선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에서 의료 및 어떤 관련 재서비스에 관한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도선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WHO가 1948년 4월 7일 날 이게 이제 창설이 됩니다.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1973년에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P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1978년에 알마아타 회의에서 1차 보건의료를 통한 인류의 건강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제 컨퍼런스가 시작됐고요. 1992년 6월 환경보호대책으로 인해서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가 됐어요. 이게 이제 리우 환경선언이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라고 하는 리우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프랑스의 검역법, 스웨덴의 국세조사, 그 다음에 영국의 공중보건법, 독일의 질병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 순서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양의 역사를 했으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역사.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지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사를 보면은 삼국시대에서 어떤 무속적 사상이나 제1혼적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을 이용해서 그때는 질병을 치료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시대에는 시, 왕실 치료 담당이 있었어요. 고구려,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시의, 왕실에서 치료를 하는 담당의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시대에서는 약부, 의박사, 체약사, 주금사. 백제에서는 약부가 나오죠. 의약사, 체약사. 그리고 신라 시대에서는 어떤 중국 의학의 도입이 상당히 늦었어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근데 나중에 많이 이제 번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승의 법당 같은 명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김무 약방을 저술한 김무가 있었다라는 거. 통일신라 시대에서는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약전이 있었고
공봉의사, 내공봉의사, 그 다음에 공공복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의, 승의, 이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하고 통일신라시대를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나오는데 고려시대에서는 태의감이 나옵니다. 태의감. 이거는 태의감이 사의서, 전의시, 뭐 태의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대표적인 중앙의료기관으로 이제 태의감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약국이 있었어요. 태의감, 상약국, 해민국. 해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 해민서로 나오죠. 그리고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에는 자선의료기관. 해민국하고 동서대비원하고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빈민, 행여자, 무위탁 노인, 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업과 구제사업을 수행한 것이 바로 이제 고려시대의 그 동서대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조선시대가 나오죠. 조선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전의감이 나와요. 전의감 같은 경우에는 인재 시험과 선발 등 의료 행정을 맡은 기관이고요.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재생원이 나오죠. 재생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 그 의녀제도를 신설해서 재생원에 배치했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해민서하고 병합이 됩니다. 향약의 수납과 병자들의 어떤 구려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민국에서 고려의 해민국이 이게 이제 조선의 해민서로 나오는 거죠. 활인서, 그 다음에 전향사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조선시대 말기 같은 경우에 이제 광해원이 설립됐죠.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이에요. 이게 선교 의사인 알렌이 설립을 했고요. 이게 12일 만에 제중원으로 계칭을 합니다. 명칭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게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세브란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입니다. 1879년에 지석영에 의해서 종두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활력 서적인 우두신설을 지었습니다. 일제강점시대로 오면은 식민지 지배수단의 하나로 사용됐다라는 거, 보건의료가. 그 다음에 이제 한일합병이 되면서 위생과로 격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 군정시대 광복 직후에 1945년에서 1948년에 미 군정시대에는 이거는 그 보건후생국을 보건후생부로 계층했다라는 거. 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때 보건의료 법체계를 정비했고요. 보건소 사업이 해방 직후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설치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갖고 시도 관할 보건소가 설치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계획 사업, 결핵 사업. 그리고 의료보험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죠. 그리고 1977년에 이게 이제 의료보험 사업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시대가 오면서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요.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02년에 그 헬스 플랜 2010 수립했고 또 4차까지 왔죠. 현재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 플랜 2020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들어갑니다. 2장에서는 보건의료의 이해가 들어가요. 보건의료의 이해. 자, 보건의료의 이해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그러면은 자원하고 조직이 들어가고요. 보건의료 서비스와 질, 그러면 진료를 받고 나서 돈을 내는 지불제도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왜 상승이 되는지 제2장 보건의료의 이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건의료 체계와 보건체계, 보건의료 체계.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의료, 메디컬 케어, 보건을 헬스라고 하고 보건의료를 헬스케어라고 구별하면은 의료하고 보건하고 보건의료, 그러니까 의료하고 보건이 각각 분과가 되었으면은 요거를 합친 것이 바로 보건의료예요. 더 큰 틀이죠. 의료하고 보건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보건의료라고 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증진, 보호하고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 행위 4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건과 의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는 보다 좁은 의미이지만 보건 서비스는 보다 넓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보건의료와 의료의 정의에서 보건의료 기본법이 나옵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보건의료의 뜻, 보건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한번 보세요. 보건기관, 의료기관, 또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건의료기관이라 하고요.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하는 것이 보건의료 정보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에서는 의과학, 의료체계,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에 분류해서 1차하고 2차하고 3차가 있어요. 1차하고 3차하고 의료,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1차 예방하고 2차 예방하고 이제 3차 예방으로 나눠집니다. 자,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국가에서 국민에게 예방이나 치료나 재활 서비스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바로 보건의료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체계가 바로 보건의료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체계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보건의료를 하는 목적. purpose. 자, 첫 번째 의료 이용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요.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를 하고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균형적인 발전, 또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 현상 방지. 우리나라는 환자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민 의료비를 또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억제시켜야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료보장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적자가 나니까 이게 의료보장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위해 해야 돼요.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보건의료 체계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절성,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어떤 최상의 보건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과잉 서비스는 금지하는 적절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접근성이 중요하고, 책임성,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원과 병원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떤 보완적 상생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게 보건의료 체계의 5가지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거기 그 세계보건기구 모델 클레츠코프스키 1984년도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리적,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인구, 집단, 가족, 개인들이 뭐예요? 보건의료가 요구되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표 영역과 대상 인구는 인구, 집단, 가족, 개인들인데, 보건의료가 요구되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즉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대상 인구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하냐면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자원의 조직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함을 통해서, 또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관리를 통해서, 이게 바로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WHO가 제시한. 자, 첫 번째가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을 해요. 자원 개발. 그러면은 이 자원이 조직화를 해야죠.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한 다음에 두 번째가 자원의 조직화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자원을 조직한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경제적 지원과 다섯 번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을 하려면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이 있어요. 보건의료 인력이 바로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물적 자원보다 그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물적 자원에는 시설하고 장비, 물자가 있어요. 시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면서 또 하나 물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 자원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이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보건의료 자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조직적 배치. 이게 바로 보건의료 자원의 조직화예요. 자원의 조직적 배치가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을 보건의료 활동으로 전환시키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건의료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 자원들이 서로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가 있냐면 예방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재활이 있어요. 건강 증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의학적 치료. 어떤 심한 불구나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사회의학적 치료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지원, 돈이 필요해요. 공적 재원, 뭐 세금이나 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기구, 민간자원, 뭐 자선단체나 민간보험,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지원도 들어가고요. 외국의 원조도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 원조가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나라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5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고용주 부담 들어가고요. 기타 재원에 기부금이나 복권 판매 수익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에서 고용주 지불 부담이 들어갑니다. 자, 관리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리더십과 의사결정과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 누가 리더를 한 지도력, 그 다음에 의사결정,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거. 또 하나 규제, 법이나 행정. 이게 바로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그 보건의료의 이제 그 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 제공, 경제 재정 지원, 정책 및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력, 의사결정에 기획이 들어가고요. 집행과 실행이 들어가고 감시 및 평가, 정보 지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ADA 보건의료 체계의 투입 산출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입하고 전환하고 산출 시스템 이론에서 봤어요. 여기서 투입은 뭘까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상 의료의 가용성과 조직 재정이 들어갑니다. 과정에서는 서로 그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을 맺는 게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중간 산출이 되고요. 최종 산출은 대상 인구의 삶의 질에 바탕을 둔 건강 안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산출이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되면서 앞으로 오는 거죠. 투입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모든 환경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게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를 지금 봤는데 보건의료 체계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그 정의를 했으면은 이제 유형이 나와야 돼요. 유형. 어떤 모델이죠. 자, 존 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기관 선택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의료기관은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래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눕니다. 존 플라이의 그 보건의료 유형이 나와요. 모델, 보건의료 시스템의 모델이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자유방임형.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방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자유선택권이 보장이 되는데 공급자 측의 경쟁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가 어떨까요? 수준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 경쟁에 따른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하고 국가의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거. 우리나라가 자유방임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형이 있어요. 사회보장형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서양의 보건행정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국을 사회보장의 시초가 거기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사회주의형에는 가깝지만 보건의료를 국민 전체에게 그러니까 의식주하고 건강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그 국가에서 책임져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를 정부가 주관하는 거죠. 이거는 민간이 주도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인 병원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회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제공이 되죠. 자유 경쟁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시키려면 예방 중심. 여기는 치료 중심이지만 사회보장형은요, 이거는 예방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의료 이용과 의료비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의료 쇼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1차를 꼭 그거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 개념을 구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이나 캐나다 가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선택권이 제한이 되고 또 관료주의적 병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수준의 저하가 된다는 거죠. 의료 수준이 저하되면서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물론 여기서도 국가의 의료비가 부담이 되지만 이거는 개인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국가의 의료비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상태 변동에 따라서 불안정이 있으면서 서로 밀어요. 1차에서 2차로 밀고 2차에서 이제 3차로 미룰 수가 있어요. 예방 중심이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